한반도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 백제와 국경을 둘러싼 전쟁이 치열했던 시대. 어린 시절 즉위해서 오랫동안 신라를 다스렸던 진평왕에겐 한 가지 커다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위를 이을 왕자, 즉 아들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진평왕은 넓어진 신라의 국토를 다스리며 강력한 왕권을 세웠지만 이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은 끝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에게는 역사에 기록된 세 딸이 있었습니다. 덕만공주, 천녕공주, 그리고 선화공주가 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여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신라의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입니다. 이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큰딸인 덕만공주인데요. 덕만공주가 선덕왕에 즉위하기 전까지는 여성이 단 한 번도 왕에 오른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여성의 왕위 계승은 당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평왕의 큰딸인 덕만공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대구 부인사. 신라시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사찰에선 옛부터 한 명의 왕을 모셔왔다. 지금도 음력 3월 보름이면 사람들은 이 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선덕여왕.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서 왕이 된 인물이다. 삼국시대 그녀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신라의 국토가 한강 유역까지 넓어진 이후 왕의 권위와 위엄이 한층 강조되던 시기. 경주시의 여왕 행차 모습은 왕이 국토를 순회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632년 1월) 선덕여왕은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화백회의를 통해 왕위에 오른다. (27대) 선덕여왕이 왕관을 쓰기 전 신라에선 어떤 여성도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다. 여왕의 즉위는 당시에도 분명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여왕의 즉위에 대해 삼국사기는 선덕왕이 즉위하니 이름은 덕만, 진평왕의 장녀로 성품이 관인명민하며 왕이 죽고 아들이 없어 왕위에 올려 성조황골한 호를 올렸다고 전한다. 관인명민, 즉 어질고 현명한 왕에게 올린 성조황골한 말은 무슨 뜻일까? 성조황골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에 하라비 조자, 황제 황자에 시어미 고자를 쓰고 있는데 성스러운 조상을 가진 그런 이제 황실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골, 즉 성스러운 조상을 갖고 있는 혈통으로서 황제가 될 수 있는 여성이다. 삼국사기는 공주 시절 선덕여왕의 뛰어난 예지력을 모란꽃 일화로 전한다. 진평왕이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덕만에게 보여주자 덕만은 벌과 나비가 함께 있지 않으니 모란꽃의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직접 확인해보자 덕만의 말과 같았다는 이야기는 총명했던 공주의 면모를 보여준다. 해마다 5월이면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모란. 그렇다면 모란에 향이 없다는 덕만공주의 말은 사실일까? 실제로는 이제 모란도 다른 꽃들처럼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향기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란의 꽃 향기는 보통 이제 자스민 계열의 이제 그런 향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향기를 못 느끼지만 곤충이 이제 보고 꽃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곤충은 이제 향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꽃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모란 꽃이 이제 향기가 없다. 그래서 곤충이 안 달라든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선덕여왕의 모란도 일화는 당태종이 여왕에게 남편이 없음을 조롱하기 위해 향기 없는 꽃 그림을 보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수많은 민화 속에 그려지는 모란. 특히 왕실 여인들의 방에서 모란 병풍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란도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모란꽃 자체가 가지는 그 부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비가 없다고 해서 그 상징 의미가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당태종이 그 모란꽃 그림을 신라에 선물한 것은 신라 그 왕의 어떤 그 부귀를 축소하는 의미로 주었을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림과 함께 씨앗까지도 신라에게 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놀리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국에서 그 모란꽃을 선물로 많이 하는 그 풍속대로 그 모란꽃과 꽃씨를 신라에 그 선물로 주었다. 덕만공주는 모란도가 부귀와 풍요를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모란도 이야기가 여왕의 뛰어난 예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주 선덕 여왕의 그 지혜, 예지를 보여주는 신뢰로서 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설화적인 내용이고, 뒷날에 그거는 어떤 사건을 매개로 해서 선덕 여왕의 예지를 입증해주는 설화로서 그 만들어진 것이다. 그 여성의 몸으로서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뭔가를 이제 부각시켜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라 시대에 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 공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까? 신라의 4대 임금 탈해 이사금은 2대 왕의 사위였고, 제13대 미추 이사금도 제11대 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진평왕은 왜 사위가 아닌 딸에게 왕위를 잇게 했을까? 삼국유사 왕력편은 덕만공주가 여성이지만 왕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 성골에 더 이상 남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골남진,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성골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록을 그대로 이제 그 따라가다 보면 선덕 여왕이 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이 배경으로서는 성골의 남자가 다 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왕위를 선덕이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론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건 명분일 따름입니다. 이때 이제 성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신라 국가 형성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진평왕대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되어가면서 만들어져서 이걸 자기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특정한 혈연에 속하는 집단만을 성골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이 소멸이 되게 됩니다. 소멸이 되는데 마지막 그 계승자가 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신라는 왕족과 육두품의 신분 구별에 따라 사회생활 전반이 규제됐다. 왕족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성골과 그렇지 않은 진골로 나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은 54년 동안 재위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만을 성골로 한정지었다.
진평왕 시기 성골은 진평왕 자신과 두 동생인 백반과 국반, 그리고 자신의 자손과 동생의 자손이 해당된다. 기록에 나오는 선덕왕의 남편 음갈문왕은 진평왕의 동생 백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실제 따지면 고모하고 결혼한 셈이고요. 또 우리가 신라 하대 그 진성 여왕의 경우에는 자기 삼촌인 위용하고 사통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불륜이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진골로 왕위에 오른 김춘추의 혈통을 보면 성골은 출생과 더불어 고정되는 신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춘추의 출생을 보면 어머니 천명부인은 진평왕의 딸이며 아버지 용춘도 진지왕의 아들이다. 춘추는 순수한 왕의 혈통이다. 그러나 진지왕의 폐위로 용춘이 성골에서 진골로 신분이 바뀌어 아들 김춘추도 진골로 된 것이다. 성스러운 피를 받았다는 선덕여왕. 여왕 즉위의 이유였던 성골에 남자가 없다는 사실은 아버지 진평왕이 자신이 왕립한 강력한 왕권을 이용 딸의 왕 만들기를 위한 명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성인 덕만공주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진평왕이 덕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 의지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덕만의 성품이 너그럽고 총명하다거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혈통인 성골 가운데 남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쩌면 진평왕이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강조했던 명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진평왕은 왜 이렇게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신라 왕실의 불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 왕실은 불교를 왕실 혈통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그것은 당시 신라 왕실 구성원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으로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또 덕만공주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 역시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이름과 같은데요. 또 진평왕의 두 아우의 이름은 백반과 국반으로 석가모니 삼촌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 신라 국토를 석가의 국토인 불국토로 여겼던 신라 왕실은 백정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석가모니만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강력한 왕이 태어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진평왕은 비록 아들은 얻지 못했지만 그의 혈육이 석가모니와 같은 신성한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지만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진평왕이 54년간 재위를 했으니까요. 덕만공주는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여왕으로서 선덕여왕은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진평왕 재위 53년, 신라엔 큰 사건이 벌어진다. 귀족인 이찬칠숙과 아찬석품이 왕실을 향해 반란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란은 사전에 발각됐고 민가에 숨었던 아찬석품은 철저한 추격에 붙잡히고 만다. 왕권을 향한 귀족의 반란. 이들의 반란은 진평왕이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선덕여왕의 즉위는 순조로운 그 과정을 거쳐서 즉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진평왕이 5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진평왕이 그 말년에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칠숙과 석품의 모반 사건이 신라사회 최초로 일어난
정치 지배 세력 내부의 그 모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선덕 여왕의 즉위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숙의 난을 지켜봤을 덕만공주. 늙은 진평왕은 여왕 즉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단호했다. 칠숙과 서품의 목을 베고 가족과 친지 구족을 처형했다. 결국은 선덕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발을 했던 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강력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 잡아서 그 아주 이제 그 뭐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 크게 그 형벌을 가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도리어 이제 그 여왕의 그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욱 이제 그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후에 그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더라도 거기에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왕의 치세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7세기 중반 신라는 국토가 한강까지 확장된 후 백제와 고구려 양쪽의 공격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특히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뺏긴 백제의 공격은 이 시기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대에 여왕의 즉위는 대외적으로도 약점으로 보였다. 백제의 침공이 잦아지면서 수세에 몰린 여왕은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황태종은 신라의 사신에게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니 신하를 보내주겠다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전장에 직접 나가지 못했던 선덕여왕은 내부 귀족들의 반발과 국제관계에서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 선덕여왕은 20여 개의 사찰 창건과 대규모 불사로 국력을 모았다. 그리고 신라 최대 규모인 황룡사 9층 목탑을 조성하는 데 이는 불교의 힘으로 이웃나라의 침략을 막아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었다. 높이가 82m에 달해 서랍을 어디에서도 보였다는 황룡사 9층 목탑은 국토 수호에 대한 여왕의 굳은 의지를 온 천하에 알렸을 것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각 층마다 신라가 극복해야 할 적들을 하나씩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왕은 정말 불력으로 이웃나라의 침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을 하게 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구위를 복속시킬 수 있다. 그런 명분을 내걸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탑의 이제 그 불사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져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왕은 전쟁 수행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을까? 삼국유사는 겨울철에 나타난 개구리 떼를 본 여왕이 백제군 매복을 직감해 알천 장군을 여근곡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전한다. 경주 인근 여근곡.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알천은 이곳에 잠복해 있던 백제군 수백 명을 무찌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행간에서도 역시 여왕의 약점을 읽을 수 있다. 이제 선덕 여왕의 예지 능력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경주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까지 백제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매복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어찌 보면은 그 신라의 그 선덕 여왕 때 어떤 국방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군사 어떤 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좀 허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덕여왕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의 수행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치 세력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시대적인 숙제를 안고 있었다. 여왕은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며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견제했다. 군사적인 면에선 전통 귀족인 알천과 멸망한 가약의 귀족 김유신을, 외교적인 면에선 폐위된 진주왕의 손자 김춘추를 등용한다. 특히 귀족 사회의 비주류였던 김춘추와 김유신 등이 전쟁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은 여왕에게 큰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곧 위기가 찾아왔다. 경남 합천 642년 백제의 젊은 의자왕은 이곳 신라의 대야성을 대대적으로 침공한다. 당시 대야성은 선덕여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김춘추의 사위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대야성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전투는 선덕여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김춘추의 사위이자 대야성 성주인 품석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끝까지 싸우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항복해버린 것이다. 대야성은 신라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최고의 요충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땅이었다. 대야성 싸움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신라의 충신 죽죽을 기리는 비석은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귀족들은 전사한 죽죽에게 벼슬을 내려 그의 공적을 높이 샀지만 거꾸로 그것은 선덕여왕에 대한 비난이기도 했다. 김춘추를 비롯한 여왕의 지지 세력은 크게 힘을 잃어갔다. 여왕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전에는 견제와 균형 상태가 그나마 고통 속에서나마 유지되어 나오던 상황인데 이쪽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훨씬 더 수시에 몰리게 되고 불리하게 되니까 아주 그 여왕의 김춘추와 김유신의 위기라고 하는 곧 여왕의 위기이기도 했고요. 요 이제 앞으로 642년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5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 선덕 여왕으로서는 정말 그 견디기가 어려운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바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비담의 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야성 패배 이후 수세에 몰린 여왕은 비담을 상대 등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비담은 여왕의 반대 세력. 상대 등 비담은 선덕여왕 16년 반란을 일으킨다. 그 명분은 여주 불능설리, 즉 여성 군주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647년) 정월, 비담이 일으킨 난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됐다. 그만큼 비담에게 동조하며 여왕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강경해졌던 것이다. 보면은 그 반란으로서 어떤 그 심적 타격, 한없는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있던 분이
정말 여왕은 능력 없어서 갈아치워야 한다. 당나라 태종한테 때 들은 것도 참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인데 이제 신라의 신하들 더군다나 그 상대등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정말 진골귀족의 대표가 반란을 주도했을 때 그 타격은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신라의 왕궁이 있던 월성과 비담의 근거지였던 명활산성. 여왕이 이끌던 왕실과 귀족 세력 간의 싸움은 이렇게 지척에서 전개됐다. 왕실을 방어하던 명활산성은 왕실 반란 세력의 근거지가 됐다. 월성 신라왕궁에 비올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담은 힘을 얻어갔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킨 것은 김유신. 연에 불을 붙여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연출하여 민심을 수습했던 것이다. 비담의 난으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선덕여왕. 우연이었을까? 여왕은 비담이 난을 일으킨 다음 날 승하한다. 중년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신라를 다스렸던 선덕여왕은 반란의 와중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여주 불능 선리, 즉 여자 군주는 선한 정치를 펼 수 없다며 당시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일으킨 난은 선덕여왕에 대항해서 일으킨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시 선덕여왕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던 진덕여왕의 승계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당시 고령이었던 선덕여왕에게 최고 지위인 상대등의 반란은 분명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칠숙의 난을 겪은 후 즉위한 선덕여왕은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선덕여왕이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것은 불교였습니다. 경주 분황사. 향기로운 사찰이란 뜻의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창건한 절로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법회를 갖는다. 대웅전 옆 분황사 석탑은 선덕여왕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분황사를 지키고 있다. 분황사 사리함에서는 바느질용 가위와 실패, 그리고 왕실의 여인들만 만질 수 있었을 금바늘 등이 출토돼 석탑이 여왕의 탑임을 알리고 있다. 분황사도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 탑을 세우면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신라를 백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신념, 그런 걸 이제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나라도 지키고 또 왕권도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 분황사를 창건한 것입니다. 여왕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불교에 많이 의지했다.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했던 여왕은 많은 사찰을 지으며 불교의 힘을 빌어 민심을 수습고자 했다. 경주 남산의 부처골에 있는 작은 불상. 이 불상은 선덕여왕이 살아있었을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처상과는 다르게 온화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 불심이 깊었던 여왕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여성으로서 여왕의 삶은 어떠했을까? 기록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음갈문왕과 결혼했으나 즉위 당시 남편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필사본 화랑세기는 여왕이 아들을 낳기 위해 용공, 을제공, 흠반공과 결혼했지만 아들을 끝내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선덕여왕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불행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덕여왕이 이제 정당한 결혼 생활이 안 되었지, 그리고 그 자식도 없지,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내가 마음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권력을 장악해서 내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해도 그럴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지. 그래서 그걸 회피하는 일종의 도피 수단으로서 오히려 불교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해서 사찰이라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침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 포항에 위치한 천곡사. 조선 후기 만들어진 천곡사의 비석엔 선덕여왕이 천곡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신라 선덕여왕이 자장 스님에게 명해서 이제 절을 지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엔 선덕여왕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평소에 피부병이 심해 고생했던 선덕여왕은 군신을 이끌고 천곡사를 찾는다. 그리고 천곡사의 우물물로 목욕을 하자 어떠한 방법으로도 낫지 않던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왕의 비용을 낫게 했다는 천곡사의 우물. 이 우물물은 오늘날에도 맑은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왕이 이 천곡령까지 오셔가지고 수일을 머물면서 먹고 씻고 이런 행위를 하시면서 피부병이 완치돼서 그 여왕이 우물에 감사하기 위해서 당시 고승인 자장율사 스님에게 청해서 여기에 천곡사라는 절을 짓게 된 동기가 이 우물의 인연입니다. 선덕여왕은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갈등, 이에 더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경주의 상징 첨성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이다. 첨성대는 천문 관측 기능뿐 아니라 선덕여왕의 염원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깃들어 있다. 천문 관측을 담당한 사람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12단에 난 창문으로 들어간 후 다져진 바닥 위에 다시 사다리를 넣고 첨성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33천 하늘의 뜻을 관찰했을 것이다. 왕들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같이 마찬가지로 왕들은 하늘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알았잖아요. 천신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별도 보고 올라가서 뭐 일식도 관찰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첨성대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33천의 하늘 세계에 올라가서 당연히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찾았던 거죠. 뭐 무슨 변고는 없는가.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27단의 층은 달의 공전 주기와 같으면서 동시에 제27대 선덕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원통 모양의 첨성대는 돌들과 문설주를 합해 모두 364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학적으로도 여왕의 천문대임을 상징한다고 한다. (27대) 선덕왕 27
27탄하고 똑같고요. 27의 제곱 더하기 또 364, 362개의 원통형 몸통돌하고 문설주 2개 돼서 364의 제곱은 365의 제곱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린다면 27대 선덕왕이 364, 첨성대의 수 364, 즉 첨성대를 통해서 하늘의 수 365의 제곱,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첨성대는 마치 우물과 같은 모양이다. 김유신이 살았던 제매정 우물과 첨성대 상층부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다. 신라에서도 이제 우물, 이제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 이제 우물이 아주 그 어떤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라 시조 박역거세나 그 시조의 비인 아령, 이 두 사람이 바로 나정하고 아령정에서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신라의 우물이라는 건 거룩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보면 또 그 우물은 다른 세계와 신라 세계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의 구실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신라 왕궁인 월성을 바라보며 우물과 같은 모양을 가진 첨성대.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굳건히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어쩌면 첨성대는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서 강력한 왕으로 환생하고 싶은 선덕여왕의 바람이 가득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불교에 의지해서 그 어떤 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왕이었다는 평가에서부터 변화의 시기, 신라의 왕으로서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는 리더십으로 신라의 분열을 막아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선덕여왕에 대한 시각은 크게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덕여왕은 당시 신라 귀족 사회의 비주류였던 김춘추, 김유신과 같은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춘추는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위에 오른 뒤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삼국 통일에 큰 기틀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김춘추의 어머니가 바로 선덕여왕의 자매이자 진평왕의 둘째 딸인 천명공주입니다. 해마다 추석 즈음엔 경주의 태종무열왕 능 앞에서 추향대제가 열린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진 태종무열왕 김춘추를 기리는 제사다. 그런데 이 태종무열왕을 낳은 어머니가 바로 진평왕의 딸이며 선덕여왕의 자매인 천명공주다. 삼국사기엔 태종무열왕에 대해 이름은 춘추요, 아버진 진지왕의 아들 용춘이며 어머닌 진평왕의 딸 천명부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걸 얘기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어요. 어떤 뭐 문헌 자료나 이런 건 없는데 뭐 결국 아들을 보면 뭐 아들 김춘추를 보면은 뭐 훌륭하지 않았겠어요. 선덕여왕이 이렇게 뭐 정말 머리도 좋고 지도력도 있고 뭐 더군다나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뭐 천명공주도 거기에 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이나 뭐 이런 걸 가졌겠죠. 선덕여왕의 자매이자 김춘추의 어머니였던 천명공주. 그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천명공주는 진평왕의 삼촌으로 즉위한 지 4년 만에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용춘과 결혼한다. 그렇다면
왜 천명공주는 폐위된 왕의 아들과 결혼했을까? 그러니까 천명공주가 용춘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뭐 순수한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진평왕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용춘 경우에는 진지왕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지왕을 추종했던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아버지 진흥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제25대 왕으로 즉위했지만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에게 왕위를 뺏긴 비운의 진지왕. 아들이 없던 진평왕은 어쩌면 폐위된 전왕의 아들을 사위 삼아 왕권을 물려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 왕이 이 계승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왕위 계승 경쟁을 방지하는 장치고, 하나는 왕위는 비워둘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야 하는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3년에 용수를 자기 사위로 삼아서 왕위 계승권자로 결정한 거는 또 다른 왕위 계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뽑아놓은 거죠. 사료가 제있어 논란이 있지만 화랑새기 필사본엔 천명공주에 대한 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천명의 남편인 용춘 또는 용수가 화랑새기에선 형제로 등장한다.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용춘과 용수는 진평왕에 의해 거두어져 월성궁에서 공주들과 함께 자랐다. 천명공주는 동생 용춘을 흠모하게 되고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자신은 용숙이 좋다는 말로 그 마음을 알린다. 그런데 어머니 마야 부인은 용춘을 의미했던 용숙을 용수로 잘못 알아듣고 천명공주를 용춘의 형 용수와 결혼시킨다. 어째서 이런 오해가 발생했던 것일까? 그때 천명은 용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천명이 용춘하고 혼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용춘보다 용수하고 혼인을 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 시대에도 장, 형이 그 우선하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용수를 진평왕의 사유로 삼음으로써 다음 때 남자들은 다 아직 아무도 출산하지 못했는데 남자가 이제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진지왕의 큰아들인 용수를 그 사위로 삼아서 왕위 계승권자를 이제로 삼는 결정을 한 거죠. 순종적인 천명공주는 용수와 결혼하지만 용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어머니 마야 부인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용춘과 만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선례처럼 진평왕이 왕위를 사위에게 계승해 주었더라면 천명공주는 어쩌면 왕비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평왕은 사위보다는 자신의 딸에게 왕권을 이어줄 결심을 한다. 필사본 화랑새기에 따르면 동만공주가 용봉의 자태와 태양의 위용을 갖추어 왕이 될 만큼 출중한 인물로 성장했다고 한다. 근데 나중에 612년에 그 진평왕이 선덕을 왕위 계승자로 선정하면서 용수하고 천명을 출궁하도록 왕궁을 떠나도록 하니까 그 천명이 자기의 지위, 말하자면 자기 남편을 왕위에 올릴 수 있었던 지위가 있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기꺼이인지는 못 몰라도 하여튼 순순히 따라가지고 왕궁을 떠나가죠. 결국 진평왕은 덕만을 후계자로 삼아 최초의 여왕을 만들기로 한다. 그 결과 안정적인 왕권 계승을 위해 사위와 천명공주를
출궁시킬 수밖에 없었다. 천명에겐 정치적인 야심은 없었던 것일까? 필사본 화랑세기는 천명공주가 효심으로 왕의 미용에 따랐다고 전한다. 천명공주는 604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춘추라고 짓습니다. 이 신라 왕실이 철저히 불교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던 것과는 달리 공자에 져서 춘추와 같은 유교식 이름인데요. 이 아이는 커서 선덕여왕을 보필하고 또 이후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태종무열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춘추는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한 후 어머니인 천명공주에게 문정태우라는 시호를 올리게 되는데요. 왕권 안정을 위해 폐위된 왕의 아들과 결혼한 천명공주는 죽어서 태우의 시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덕만이나 천명처럼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국유사에는 진평왕의 셋째 딸로 선화공주가 등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웠다는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그런데 그녀는 당시 신라의 적국이었던 백제의 왕비가 됩니다. 서동요를 주제로 한 공연 서동의 노래. 신라 진평왕 세 딸 중 가장 아름다웠던 선화공주가 서동이 퍼뜨린 소문으로 궁에서 나와 서동과 결혼한다는 얘기다. 백제 청년 서동과 신라 공주 선화의 만남 이야기는 천년을 넘어 현대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공부 밖으로 나가. 이거 어여미 안 하고 살기 하라. 아니 됩니다. 선아야, 사바마 말 공주는 시라고 아니고 어서 잘 배웠단 말이오라 선아야. 백제 무왕과 결혼해 왕비가 되는 선화공주의 얘기는 삼국유사의 백제 무왕 편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서동요를 퍼뜨린 서동은 쫓겨난 선화공주를 만나 결혼한 후 훗날 백제 무왕으로 즉위한다. 그리고 무왕은 연못에서 미륵 3전의 출연을 본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백제 최대의 사찰 미륵사를 창건한다. 서동이 말을 캐며 살았다고 전해지는 마룡지. 어린 시절 백제의 수도 부여가 아니라 이곳 익산 지역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통해 무왕은 왕실의 적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동의 어머니가 저 마룡지라는 연못에서 용을 만나서 낳았던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일대가 서동의 생가터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서자인 서동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신라 선화공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을 것이다. 익산 왕궁이 유적지는 백제 무왕이 건설한 왕궁의 터로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자 했던 무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다. 신라를 떠나 백제로 시집온 선화공주 역시 이곳을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이면엔 가혹한 역사적 현실이 이어진다. 서동은 무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거세게 공격한다. 고구려의 견제에 무왕의 공격이 더해져 신라는 사면 초과의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된다. 이제는 이제 그 분열되어 있는 귀족 사회를 통합을 하고 국왕을 충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동의 적을 설정해야 돼요. 그런 공동의 적으로서는 신라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자신의 그 처가인 신라 왕실을 이제 백제 귀족 사회 지배 집단의 공동으로 적으로 설정하고 자기가 몸소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신라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배 세력의 어떤 통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인 무왕과 아버지인 진평왕이 서로에게 창을 겨누는 상황에 처한 선화공주.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이 결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고구려의 압박으로 백제와 신라 모두 수세에 몰리자 백제와 신라는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는다. 이후 양국은 적대국이지만 전쟁 상황에 따라 종종 왕실 간의 정략적인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선화공주가 백제무왕하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이제 신라와 백제의 입장에서 이제 국가 간의 이익을 고려한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창건됐다는 미륵사지. 이때 만들어졌던 세계 탑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탑은 일제강점기 보수를 거치면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서탑을 해체 복원하던 중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 금으로 만든 사리호와 더불어 사리호를 모신 내력이 쓰인 금제 사리봉안기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 사리봉안기는 무왕의 왕후가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귀족 사택적덕녀라고 적고 있다. 선화공주하고 과연 결혼을 했을까? 그 여부는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학계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무왕이 대개 죽을 때 연령이 뭐 굉장히 한 60대의 고령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무왕의 왕비는 그 사리감 명문에 나온 것처럼 사택적덕의 딸 사택씨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록에 그 확인되는 그 무왕의 왕비로서는 뭐 지금 3명 내지 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동요 속에 살아있는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의 왕비로 실존했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매우 불투명하다. 무왕이 잠들어 있는 익산의 무왕릉. 이 왕릉 인근엔 자그마한 능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익산 지역 사람들은 작지만 왕릉의 격을 갖춘 이 능의 주인이 바로 선화공주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 익산 땅의 금마 땅에 당시 어떤 왕비가 어떤 왕이 묻혔겠느냐. 자, 서동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얘기고
여기에 천도를 하려고 구상됐던 것도 확실한 얘기고 미륵사지를 만드는 것도 확실한 얘기고 왕궁터도 만드는 것도 확실한 얘기면은 그러면은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는 죽어서 어디에 묻혔겠느냐라고 추측을 해볼 때 당연히 무왕릉 옆에 있는 묘가 선화공주의 묘지 다른 사람의 묘일 수는 없다라고. 무왕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넘는 사랑 이야기는 삼국전쟁 시기 평화를 갈구했던 백성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우린 역사 속에서 전하고 있는 덕만, 천명, 선화 이 세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평왕의 딸로 태어나 자매로 자랐지만 최초의 여왕으로, 통일제국을 이룬 왕의 어머니로, 또 적국의 왕비로 서로 각기 다른 운명을 걸었던 세 여인의 삶. 이들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보다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만 했던 왕실 여인들의 숙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